여러분이 사용하는 GPS가 정확하게 작동하는 이유, 민간 항공기가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는 이유, 미군이 지구 어느 곳이든 정밀 타격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이유, 이 모든 것의 중심에는 인공위성이 있습니다. 미군은 정찰, 통신, 항법, 조기경보, 기상 등 핵심 군사 능력의 절대 다수를 위성 기반 C4ISR 체계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지상, 해상, 공중, 사이버, 모든 영역의 작전이 위성이라는 신경망을 통해 연결됩니다. 그런데 만약 누군가가 그 신경망을 끊어버리려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2001년 미국 국방부 산하 럼즈펠드 우주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경고를 공식 문서에 남겼습니다. 미국은 우주 진주만 공격에 취약하다. 스페이스 펄 하버. 그 경고로부터 6년 뒤 중국은 실제로 위성에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2007년 1월 11일 중국은 자국의 기상위성 펑인 1C를 지상발사 직접 상승형 위성 요격 무기로 격추했습니다. 공식적인 명분은 노후위성 폐기였지만 이 실험은 위성에 대한 직접 공격 가능성을 명백히 보여주었고 이것은 우주자산의 취약성을 나타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실험은 우주자산의 취약성을 나타냄과 동시에 스페이스 데브리스라는 구조적 재앙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게 됩니다. 이 요격 실험은 지구 저궤도에서 3,500개 이상의 추적 가능한 파편을 만들었으며 추적이 불가능한 10cm 이하의 소형 잔해는 수만 개 이상을 만들었습니다. 2025년 현재 이 파편들의 상당수는 여전히 지구 저궤도를 떠돌고 있으며 일부 파편은 향후 100년 이상 궤도에 잔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1년에는 러시아가 자국의 위성을 이용해 동일한 시험을 실행해 옮깁니다. 누돌 미사일로 자국의 위성 코스모스 1408을 격파해 1500개 이상의 추적 가능한 파편을 만들었습니다. 이 파편들은 국제우주정거장 ISS의 궤도를 횡단했고 탑승 우주비행사 7명은 긴급 대피 절차에 돌입하게 됩니다. 스페이스 데브리스의 심각성을 이해하려면 한 가지 개념에 대해 먼저 알아야 합니다. 캐슬러 신드롬. 1978년 나사 과학자 도널드 캐슬러는 지구 저궤도에 인공물체가 일정 밀도 이상 축적되면 연쇄적 충돌이 발생해 지속적으로 새로운 파편을 만들어내는 자기 증폭 과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론을 제시했습니다. 파편 하나가 위성과 충돌합니다. 그 충돌은 새로운 파편 수백 개를 만들고 또 다른 위성과 충돌합니다. 이 과정이 무한 반복됩니다. 이 연쇄 반응이 임계점을 넘으면 지구 저궤도는 우주 쓰레기로 뒤덮이게 되고 군사, 민간, 과학, 그 어떤 위성도 안전하게 운용할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이것이 캐슬러 증후군의 핵심 공포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전쟁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위성을 ASAT로 요격한다는 것은 그로 인해 발생되는 파편이 위성의 국적과 관계없이 모든 위성에 위협이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 인도 등 어떤 나라의 미사일도 이 현상을 방지할 수는 없습니다. 핵전략 이론에는 MAD, 상호확증 파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내가 핵을 쏘면 상대방도 보복 핵 공격을 하기 때문에 서로 자멸하는 시나리오가 되어 핵 사용이 억제된다는 개념입니다. 캐슬러 증후군은 우주 영역에서 이와 유사한 구조적 억지 조건을 만들어냅니다. 이를 구조적 MAD라고 합니다. 2022년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은 더 이상 파괴형 ASAT 실험을 하지 않겠다라고 공식 선언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미국이 앞장서서 캐슬러 증후군이 만들어낸 구조적 제약을 공식 인정한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위성을 파괴하기 위한 ASAT가 사라진다면 위성은 안전한 것인가? 하지만 실제로 위성에 대한 위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단지 그 수단이 물리적인 파괴에서 비물리적인 파괴로 바뀌었을 뿐입니다. 앞서 언급한 캐슬러 증후군이 제약하는 건 파편을 발생시키는 운동성 수단에 의한 위성 파괴에 한정됩니다. 반면 사이버 공격, 전파 교란, 신호 위조, 레이저 조사, 전자전은 우주 파편을 전혀 남기지 않으면서도 위성 기능을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마비시킬 수 있습니다. 군사 전략 관점에서 캐슬러 증후군은 운동성 무기의 대우주 사용 제한으로 방어 우위 조건을 만들었지만 이를 상쇄시키려는 요인으로 인해 비물리적 수단들은
역설적으로 공격 우위를 갖게 되었습니다. 미사일 사용을 억제한 환경이 오히려 더 은밀하고 귀속 입증이 어려운 수단들에게 전략적 공간을 열어준 것입니다. 그리고 공격 우위를 갖게 된 당사자는 더욱 공격적인 행동에 나서고 싶어 합니다. 비물리적 수단과 재래식 전력을 복합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을 하이브리드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하이브리드 전쟁은 이미 전쟁 수행 방식의 기본이 되었고, 위성은 그 첫 번째 타격 대상이 되었습니다. 2022년 2월 24일,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 개시 1시간 전 유럽 통신위성의 지상 모뎀 네트워크를 사이버 공격으로 마비시켰습니다. 미사일 한 발 없이 상대국 위성 통신을 침공 첫 순간에 제거한 것입니다. 2024년 10월부터 2025년 8월까지 북한은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한국에 대한 GPS 교란을 시도했습니다. 그 결과 해군 무인 헬기를 포함한 정찰 무인기 여러 대가 격추되었고, 올해 4월에는 북한이 한국 위성에 대한 직접적인 전파 공격을 해온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2026년 2월,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군사작전 개시 직후 페르시아만과 호르무즈 해협 일대는 전례 없는 규모의 재밍과 스푸핑에 노출되었습니다. 24시간 이내에 선박 1,100척 이상이 항법 오류를 보고했고, 일부 선박은 자신이 공항 위에 있다는 신호를 받았습니다. 재래식 전력 투사와 전파전이 동시에 전개되는 현대 분쟁의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사례들을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여줍니다. 첫째, 비물리적 공격은 재래식 전력 투입 전에 먼저 사용됩니다. 적의 항법, 통신을 먼저 마비시켜 재래식 타격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실패 가능성을 극도로 낮춥니다. 둘째, 비용 대비 높은 공격 효과. 시상 재밍 장비 하나로 수천억 원의 위성을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셋째, 책임 소재 입증의 어려움. 이런 특징들은 위성에 대한 비물리적 공격을 현대전에서 가장 중요한 선제 타격 수단으로 만듭니다. 오늘의 내용을 정리합니다. 캐슬러 증후군은 위성 요격 미사일 사용을 구조적으로 억제하는 일종의 우주판 상호 확증 파괴 조건입니다. 파괴하면 파괴한 쪽도 파괴되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이 억제는 오직 물리적 파편을 발생시키는 수단에만 적용되고, 사이버 공격, 전파 교란, 신호 위조는 캐슬러 제약을 우회하면서도 동일한 군사적 효과를 달성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공격 우위 조건을 만들어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미국은 이런 비물리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어떤 전략을 취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캐슬러 제약을 우회하면서도 동일한 군사적 효과를 달성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공격 우위 조건을 만들어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미국은 이런 비물리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어떤 전략을 취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캐슬러 신호 위조는 캐슬러 제약을 우회하면서도 동일한 군사적